반갑습니다. 오늘 1장 3절 컴퓨터의 역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잠깐만 보고 오도록 하죠. 지난 시간에 크게 컴퓨터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나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 이 둘로 나뉜다고 설명을 드렸죠. 하드웨어는 크게 중앙처리장치, 주격장치, 입출력장치로 나뉜다고 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들은 후반부 다른 챕터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크게 시스템 소프트웨어, 응용 소프트웨어 또는 종류를 나누는 기준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소프트웨어가 있다고 지난 시간에 위키피디아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지난 시간 거 리뷰를 했고요. 오늘 컴퓨터 역사를 볼 텐데 오늘 영상, 이 1장 3절의 영상은 조금 깁니다. 역사를 쭉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근데 두 개의 영상으로 쪼개려니까 좀 그래서 좀 길지만 하나의 영상으로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의 역사. 컴퓨터는 이제 계산하는 거니까 컴퓨터라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디지털 컴퓨터가 나타나기 전에는 어떤 계산 도구들을 썼을까요? 라는 게 우리 1.3절의 목표죠. 제일 처음에 생각나는 건 뭐죠? 손가락입니다. 그죠? 사람의 신체 부위, 손가락을 이용한 거죠. 또는 손가락은 뭐 10개 또는 발가락까지 다 합치더라도 20개밖에 없으니까 부족하겠죠. 큰 수를 세하기에. 그래서 그 다음에는 도구를 씁니다. 즉 신체를 떠난 도구를 쓰게 되죠. 돌멩이 크기, 개수 또는 나무판에 나무 조각에 빗금을 새겨서 그러다가 자꾸 돌멩이가 흩어지니까 그 돌멩이를 줄에 꿰기 시작합니다. 그죠? 줄에 꿰기 시작합니다. 당구장에서 많이 보셨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 돌멩이를 줄을 꿰다가 이걸 조금 더 체계적으로 깬 게 바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주판이라는 물건입니다. 여기까지는 다 수동식 계산기죠. 그러다가 이제 기계식 계산기가 만들어집니다. 밑에 보시는데 철커덕 철커덕 소리를 내면서 계산되는 기계식 계산기가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전자식 계산기가 만들어지겠죠. 전자식 계산기까지를 설명을 할 텐데 손가락부터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처음 만들어진 그 계산 툴은 손가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마 지금도 여러분들은 초등학교 때 또는 학교 입학하기 전에 손가락으로 계산을 했던 것을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거나 또는 신체의 다른 부위를 이용해서 예를 들면 한 뼘, 한 발 뭐 이런 계산 단위, 측정 단위를 쓰죠. 한 뼘이라 그러면 손바닥을 쭉 폈을 때, 한 발은 양팔을 옆으로 벌렸을 때, 한 길은 성인의 키 크기, 뭐 우리 전통적으로 쓰던 계산 측정 단위죠. 또는 서양에서는 인치, 피트, 야드 등의 측정 단위를 쓰고 있죠. 이 모든 게 사람의 신체를 기반한 측정 단위입니다. 그리고 상단에 보시면 컴퓨터 역사라고 유튜브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영상 하단에 올릴 텐데 이 영상도 한번 보시고 제 강의를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잠깐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영상이라서 오래 틀지는 못하고요. 이 영상이 4분짜리입니다. 그래서 강의를 듣기 전이나 듣고 나서 후나 꼭 이 영상을 한번 신청하시면 아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링크는 동영상 하단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신체를 활용한 계산을 했죠. 또는 계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돌멩이를 썼겠죠. 돌멩이 크기나 개수 또는 나무 조각에 새겨진 빗금으로 어떤 숫자를 표현하거나 계산을 하려고 했을 겁니다. 근데 불편하죠. 그래서 이 돌멩이를 조금 더 개량하기로 합니다. 어떻게 해요? 돌멩이를 짝대기에 꿰기로 합니다. 이게 바로 주판이죠. 하단에 보시는 것들이 주판이고요. 이 주판을 이용한 계산 방법을 주산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동네 주산 학원이 하나둘씩 있었습니다. 요즘 동네 하나씩 코딩 학원이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주산 학원을 다니면 머리가 좋아진다 라고 해서 많이들 보냈죠. 근데 한국, 일본, 중국 이렇게 주판을 쓰는데 왼쪽에 보시는 게 한국식 주판입니다. 일본도 동일한 주판을 쓰고 있고요. 오른쪽에는 중국식 주판입니다. 다른 점이 있죠.
중간에 큰 발을 중심으로 상단에 한국식 주판은 돌이 하나, 중국식 주판은 돌이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식 주판은 하단에 돌이 4개, 중국식 주판은 하단에 돌이 5개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쓰냐 하면요. 여기 링크를 보여드렸는데 실제로 웹상의 시뮬레이터에서 이 주판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링크는 영상 밑에 있으니까 영상을 다 시청하시고 나서 각자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한국식 주판이고요. 각각 자릿수가 있죠. 오른쪽부터 0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이렇게 자리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것은 돌은 1을 의미하고요. 상단에 있는 돌은 5를 의미합니다. 즉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1입니다. 2가 되고요. 3이 되고요. 4가 됩니다. 5를 표시할 수가 없죠. 돌이 4개밖에 없으니까 0에서 4까지밖에 표현 못합니다. 그래서 상단의 돌을 5라고 내리고 하단을 떨어주면 이렇게 하면 5가 되는 겁니다. 즉 오진법을 쓰는 겁니다. 그죠? 하단에서 0에서 4까지 표현하고 오진법으로 위에 올라가는 셈이겠죠. 그러면 6, 7, 8, 9 이렇게 9가 되었죠. 돌이 9까지밖에 표현을 못합니다. 10을 표현하려면요. 그러면 자릿수 개념을 쓰면 되죠. 자리에 올라가고 하단을 떨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1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127을 쓰려면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한국식 주판입니다. 제목에는 자페니즈라고 적혀 있지만 한국과 일본이 같이 쓰는 주판 형태입니다. 중국식 주판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상단에 돌이 2개 있고요. 똑같이 상단에 있는 돌은 5를 의미합니다. 하단에 5개인데 각각이 1입니다. 그래서 1, 2, 3, 4, 5를 표현하고 6을 표현할 수 없죠? 그죠? 이놈은 육진법을 쓰는 셈인데 6을 표현하려면 5를 표현하려면 잠시만요. 1, 2, 3, 4, 5가 되고요. 이렇게 하면 6이 됩니다. 7, 8, 9, 10인데요. 10을 쓰지 않고 그냥 A라고 문자를 택했네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11, 12, 13, 14, 15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는 중국식 주판은 16진법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10인데 10이라는 게 아니고 16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식 주판은 16진법을 쓴다라는 것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주판입니다. 다 수동식 계산기죠. 손가락으로 다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제 기계식 계산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17세기정, 우리 산업혁명이 18세기니까 좀 100년 전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17세기경부터 기계식 계산기가 만들어집니다. 몇 명의 선구자들이 있었는데요. 하단에 보시는 그림이 파스칼입니다. 우리 수학 시간에 파스칼의 삼각형 많이 있었죠? 그 파스칼이 톱니바퀴를 이용한 십진법 덧셈 뺄셈 계산기를 만듭니다. 덧셈 잠시만요. 예, 덧셈 뺄셈기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자리 올림이 가능하죠. 그래서 각각의 톱니바퀴가 자릿수를 의미하는 거죠. 0의 자릿수, 10의 자릿수, 100의 자릿수 이렇게 자릿수를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덧셈 뺄셈만 가능했던 거고요. 파스칼에 대한 일화를 설명을 드리면 파스칼의 아버지가 회계 업무를 하는 분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집에 돌아오면 맨날 계산을 하고 계시니까 아버지가 힘들어 하시는 걸 보고 본인이 계산기를 만들었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천재니까 그렇게 만들 수 있겠죠. 파스칼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수학 시간에 어떤 내용이 떠오르시나요? 여기 파스칼의 계산기가 나오고요. 파스칼의 삼각형 기억나십니까? 파스칼의 삼각형. 이항정리. 수학 시간에 아마 들어보셨으면 이항정리에서 파스칼의 삼각형을 들어보셨을 거고 그 파스칼의 삼각형을 제안한 사람이 바로 파스칼입니다. 예, 파스칼이 계산기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는요. 라이프니츠라는 사람이 사칙 연산기를 만듭니다. 이제 곱셈 나눗셈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하단에 보시는 이런 모양입니다. 실제로 라이프니츠는 중국의 음양 사상에 관심이 많아서 음과 양, 0과 1, 이진법의 기초를 다진 사람이 바로 라이프니츠입니다. 나중에 이진법 이야기할 때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릴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기계식 계산기를 설명드리는데 그 다음에는요. 찰스 베버지라는 분이 나옵니다. 찰스 베버지 하단에 그림이 있죠. 찰스 베버지라는 분이 있고요. 이분이 여러 가지 기계를 만듭니다. 차분기관, 해석기관,
영어로 된 것을 번역하다 보니까 디퍼런스 엔진과 애널리티컬 엔진, 다항식 계산기인데요. 실제 아래 보시는 그림에 차분기관과 해석기관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완성하지는 못했다고 해요. 이제 기술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겠죠. 완성하지는 못했지만 그 기본 개념은 오늘날의 컴퓨터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입력과 출력하는 방식, 계산하는 파트, 또 데이터를 저장하는 파트. 그래서 기본적인 구조는 현대식 컴퓨터와 굉장히 비슷했다. 찰스 베버지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죠. 18세기에 증기기관이 발명되었죠. 18세기에 증기기관이 발명되고 그때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산업혁명 증기로 가장 먼저 한 게 뭐죠? 직조기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면화를 가져와서 영국에서 이제 천을 짜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천에 문양을 새겨야 되는데 그 문양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었던 게 바로 천공카드라는 겁니다. 우측에 보시는 이렇게 종이 카드인데요. 구멍이 뚫린 카드죠. 그래서 그 카드의 모양에 따라서 그 직조기가 문양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산업혁명 때부터 천공카드를 직조기에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이 천공카드가 컴퓨터에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18세기, 19세기 중반에 천공카드를 이용한 컴퓨터, 이제 계산기의 입력 시스템을 만들게 되는 거죠. 하단에 보시는 게 천공카드입니다. 구멍이 뚫렸거나 뚫리지 않았거나에 따라서 0과 1을 표현하는 방식이죠. 여러분이 요즘 사용하시는 OMR 카드, 까맣게 표기하는 OMR 카드와 동일합니다. 까만색으로 표시되어 있거나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다 이진법을 사용하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19세기 말에 1889년에 천공카드를 기반한 계산기가 만들어진다라는 것도 상식으로 한번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이제 기계식 컴퓨터는 다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전자식 컴퓨터, 즉 0과 1, 전자식, 정기적인 정보로 통해서 데이터를 표현하는 전자식 컴퓨터를 설명을 드릴 텐데 그 전에 튜링이라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1936년에 앨런 튜링이 튜링 머신이라는 컴퓨팅 모델을 제안합니다. 머신이라고 해서 기계 덩어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인 계산 모델입니다. 그래서 컴퓨터라고 가정할 수 있는 기계의 실행과 데이터를 저장해서 추상적으로 어떤 계산을 할 수 있는 추상적인 계산 모델을 튜링 머신이라고 하고요. 1936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하단에 앨런 튜링의 사진이 보이죠? 여러분들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앨런 튜링에 관련된 영화를 벌써 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이미테이션 게임이죠. 언제 나왔나요? 2014년에 나온 이미테이션 게임. 오른쪽에 보시는 베네딕 컴버배치 영국 배우가 앨런 튜링 역할을 했었죠. 전 영화는 보긴 했는데 그렇게 재밌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궁금하신 분들은 이미테이션 게임 유튜브나 등등에 들어가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앨런 튜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앨런 튜링이 튜링 머신이라는 걸 제안했는데 그게 가장 기본적인 컴퓨터적 계산 모델이다 라는 것 하고요. 잠깐 앨런 튜링을 위키피디아에서 한번 보면 상단에 앨런 튜링의 직업이 있습니다. 영국인이고요. 수학자이고요. 논리학자이고요. 암호 해독자고요. 필로소퍼 철학자고요. 컴퓨터 사이언티스트고요. 수리 생물학 맞나요? 매스메리컬 바이올리스트, 마라톤, 울트라 디스턴스 러너. 이분은 컴퓨터계 천재입니다. 그래서 튜링의 이름을 따서 튜링상, 튜링 어워즈라는 게 있죠. 그래서 IT 분야에서 최고 권위를 가진 상이 바로 튜링 어워즈입니다. 노벨상에 비유하면 되겠죠. 노벨 컴퓨터상은 없으니까요. 근데 1912년에 태어나셔서 1954년에 돌아가셨죠. 앨런 튜링에 대한 일화는 여러 가지 일화가 있습니다만 우리 여기서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마지막 말년이 그렇게 행복한 말년은 아니었다 정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튜링과 관련된 것들이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튜링 테스트, 그와 관련된 캡차라는 게 있는데 튜링 테스트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죠. 튜링 테스트는 말 그대로 튜링이 제안한 어떤 테스트 기법이고요. 어떤 대상이 지능이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하는 방법을 제안한 겁니다. 튜링 테스트이고요.
1950년도에 제안을 했군요. 이 튜링 테스트라는 이야기도 아까 말씀드린 이미테이션 게임에 잠깐 나옵니다. 어떤 거냐면 C라는 판정자, 사람이 어떤 대상과 채팅을 합니다. 뭐 컴퓨터일 수도 있고요.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몇 분의 채팅을 하고 난 후에 C에게 묻습니다. 네가 이때까지 채팅한 대상이 사람 같아?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사람 같아 라고 대답을 하면 그 대상이 지능이 있다고 봐주자는 거죠. 사실 요즘에는 챗봇이 너무 발달되어 있어서 사람과 비슷한 대답을 하는 챗봇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죠. 근데 그 당시에는 채팅만 잘하더라도 지능이 있는 거로 봐주자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뭐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지능의 유무를 따지는 어떤 방법으로 튜링이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상식과 관련된 건데 오른쪽에 이런 비틀린 글씨 어디서 많이 보셨나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이트에 가입하실 때 본인이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글씨를 입력하게 하죠. 이런 것들을 캡차라고 합니다. 캡차. 캡차라는 것은 2003년에 루이스 포난이라는 사람이 제안한 건데요. 캡차는 이 문장의 줄임말입니다. Completely Automated Public Turing Test라고요. To tell computers and human apart. 컴퓨터와 휴먼을 구분하기 위한 완전히 자동화된 공개된 튜링 테스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튜링 테스트도 캡차도 튜링 테스트인데 자동화된 거라고요. 자동화되었단 말은 컴퓨터가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튜링 테스트는 사람이 판단을 하는데 캡차는 컴퓨터가 판단을 합니다. 좀 기분이 나쁘지 않나요? 컴퓨터가 여러분이 사람인지 아닌지를 이제 판단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멀리 인공지능의 미래를 가지 않더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벌써 컴퓨터에서 어떤 판단을 받고 있는 존재라고 과장해서 설명하면 그렇게도 설명할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런데 이 캡차라는 것이 굉장히 이상한 게 많이 있죠. 아까처럼 문장을 입력하기도 하고 또는 어떤 버튼을 클릭하게 하고 또는 수학 문제를 풀게 하기도 합니다. 또는 상단에 있었죠. 이렇게 그림을 보여주고 버스 있는 그림을 찾아봐. 뭐 도로가 있는 그림을 찾아봐.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다 캡차의 변종들입니다. 실제 이 캡차도 이야기할 게 더 많은데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튜링과 관련된 것, 즉 튜링 어워즈, 튜링 테스트, 튜링 머신 이 정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이제부터는 전자식 컴퓨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튜링이 1936년도에 튜링 머신이라는 걸 제안하고 이제 전자식 컴퓨터가 계속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최초의 전자식 컴퓨터는 1942년에 ABC라는 컴퓨터입니다. 미국의 어떤 교수가 선형 방정식을 해결하기 위한 전자식 컴퓨터를 만들었고요. 이 전자식이라고 말하면 전기적 신호로 정보를 표현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야기로 마크1이라는 컴퓨터가 있는데 44년이고요. 이놈은 하단을 보시지만 실제로는 기계식입니다. 기계적으로 작동을 하는 거죠. 근데 동력1은 전기를 쓴 겁니다. 그래서 마크1이 44년에 만들어지긴 했지만 전자식 컴퓨터는 아니다. 그래서 전기를 동력으로 썼지만 정보는 기계적으로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2년에 ABC라는 전자식 컴퓨터가 최초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는요. 46년도에 ENIAC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아마 여러분들 최초의 전자식 컴퓨터는 ENIAC이다라고 많이 들었을 텐데 실제로는 42년에 만들어진 ABC라는 컴퓨터고요. 46년에 만들어진 ENIAC이라는 컴퓨터는 다용도 전자식 컴퓨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ABC는 선형 방정식, 주어진 그 선형 방정식만 해결하는 컴퓨터였다고요. 근데 ENIAC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용도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자식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다용도 전자식 컴퓨터로는 처음이 ENIAC이죠. ENIAC 구조를 한번 보죠. 하단에 보시는 그림, 이게 그냥 ENIAC입니다. 그냥 방 하나가 ENIAC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공관이라는 걸 썼군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000개의 진공관, 30톤. 2차 46년도니까 2차 세계대전 중에 만들어졌었죠. 탄도 계산을 하기 위해 만들어졌고요. 특이한 것은 십진법을 사용했습니다. ENIAC 이 당시는 십진법 전자식 컴퓨터라고요. 그런데 ENIAC 하단에 이렇게 줄이 막 덜렁덜렁 나와 있죠. 이 줄이 뭘까요? 줄이 바로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래밍 방식, 외부 프로그래밍 방식이라고 합니다. 또는 하드와이어드 프로그래밍 방식이라고 하는데 배선판이 있죠. 배선판을 교환해야지
업무를 달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따위는 소프트웨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플러그를 전선을 연결하는 것 자체가 프로그래밍이었다. 외부 프로그래밍, 하드와이어드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고장도 자주 났었고요. 거대한 냉각기도 필요했고요. 뭐 그랬던 게 ENIAC 1946년도의 컴퓨터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가면서 49년에 에드삭이라는 컴퓨터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50년에 에드박이라는 컴퓨터가 만들어집니다. 이 에드삭과 에드박은 프로그램 내장 방식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이게 뭐냐면 1945년도에 상단에 보이는 폰 노이만이라는 사람이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제안합니다. 프로그램이 내장된다는 거죠. 컴퓨터 내부에. 이제까지는 어땠었죠? ENIAC은 프로그램이 밖에 전선으로 밖에 나와 있었습니다. 거추장스럽죠? 그리고 프로그램 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45년에 존 폰 노이만이 이제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컴퓨터 내부 메모리에 넣자라는 개념을 제안했다는 겁니다. 현대의 소프트웨어 개념하고 똑같은 겁니다. 실제 메모리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집어넣자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을 프로그램 내장 방식 또는 스토어드 프로그램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드삭과 에드박은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실제로 구현한 컴퓨터입니다. 또 51년에 유니박 만들어졌는데요. 연도를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큰 줄기만 아시면 됩니다. ENIAC ABC가 42년도에 만들어졌고 ENIAC이 46년도. 차이점은 ENIAC은 다용도 전자식 컴퓨터다. 그런데 외부 프로그래밍 방식이었다. 근데 45년에 폰 노이만이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제안하고 에드삭과 에드박이 1949년, 50년에 만들어졌다. 이 정도만 개괄적으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제 개인용 컴퓨터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1970년대쯤이죠. 이렇게 개인용 컴퓨터가 나타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VLSI, 초집적 회로. 그래서 반도체 칩을 작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초집적 회로, VLSI가 만들어지면서 개인용 컴퓨터의 소형화가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970년대부터 가정용 컴퓨터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뭐, 연도는 뭐 아실 필요 없지만, 1970년대쯤에 애플에서 F1이 만들어지고요. 요 F1이 이렇게 생겼군요. 타자기 같은데요. 예. F2, 뭐, 이렇게 생겼네요. 컴퓨터 같습니다. 그죠? 하단에 보시는 요 링크도 애플의 첫 컴퓨터 애플에 대한 건데, 요 또 영상 하단에 링크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1990년대쯤 되면서 인터넷이 만들어지겠죠. 인터넷에 대한 이야기는 강의 후반부에 데이터 통신과 네트워크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 초창기 인터넷은 미국 국방성에서 만들어졌었죠. 초창기 인터넷은 대학 연구소나 뭐 대학 등등에서 했었고요. 그게 계속 이제 넓어진 게 이제 지금의 인터넷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 시대가 도래하고 또 모바일 컴퓨팅 시대죠. 요즘은 한 사람이 PC 가지고 있고 랩탑 가지고 있고 폰, 태블릿. 그래서 1인 1컴퓨터 시대에서 최근에는 1인 다컴퓨터 세대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모바일 컴퓨팅이 최근의 트렌드이고요. 더 발전해서 최근에 5G에서 5G 이야기를 많이 하죠. 5G가 되면서 인공지능이나 IoT, VR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실생활에 광범위하게 사용될 전망입니다. 뭐 여러분 뉴스에서도 많이 보시니까요. 거의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진공관 뭐 이런 이야기 했었는데 전자식 컴퓨터를 만드는 기본 소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공관이 1904년에 만들어집니다. 1904년에 진공관이 만들어지는데 진공관은 말 그대로 관 안에 진공을 시켜서 데이터를 증폭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50년대쯤에는 진공관을 이용해서 전자식 컴퓨터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는 50년대 말에는 트랜지스터라는 걸 만듭니다. 트랜지스터. 진공관에 비해서 소형화되어 있고요. 안정적이고 발열도 적습니다. 굉장히 좋은 도구죠. 그리고 1960년대쯤에는 반도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반도체. 그래서 반도체를 통해서 IC, 집적 회로를 만들고요. 그 집적 회로를 더 집적을 높인 게 VLSI, 초집적 회로죠. 사실은 진공관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마크1 같은 컴퓨터, 기계식 컴퓨터들은 릴레이라는 것을 이용했었습니다. 릴레이는 전자석을 기반으로 한 스위치인데요.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하실 때 깜빡이 있죠. 스위치를 켰다 껐다 하면서 방향을 지시하죠.
그 놈이 바로 릴레이입니다. 그래서 전자석을 이용한 스위치, 이 릴레이를 이용한 컴퓨터가 실제로 진공관 컴퓨터 이전에 사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 하드웨어의 발전 역사를 릴레이부터 진공관, 트랜지스터, 집적회로 순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놈이 진공관이죠. 요 놈이 트랜지스터입니다. 사실 크기는 진공관에 비해서 트랜지스터가 정말 작습니다. 그 다음에 집적회로가 만들어지고요. 초밀도 집적회로 VLSI가 만들어지는 겁니다.